원소의 부하인 진진이 몰래 관우에게 유비의 밀서를 전달했습니다. 관우는 답장을 써서 조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유비에게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조는 관우가 떠나려는 것을 알고는 문에다 면회의 사절 팻말을 걸었습니다. 관우는 몇 번을 찾아갔지만 매번 조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장묘도 병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작별의 편지와 함께 한수정우 인수와 그동안 받은 금 등을 모두 봉해놓고 두 형수를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부하로 삼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참모들이 죽이라고 했지만 조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종강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조는 평생 귀신과 불려우처럼 간사하고 거짓 행동만 일삼았는데 갑자기 정정당당하고 늠름하고 열렬하며 청명한 하늘처럼 티없고 태양처럼 눈부신 사람을 만났다. 그러자 보물 앞에 있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알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관우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이다. 관우는 조조의 극진한 대우를 뿌리치고 유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조조의 부하 재양이 관우를 뒤쫓아가서 잡아오겠다고 하자 조조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허락한 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옛 주인을 잊지 않고 또한 오가는 것이 분명하니 진정한 대장부다. 너희들도 본받아야 할 일이다. 내가 이미 허락했건만 어찌 신의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 역시도 나름대로 자기 주인을 위하는 일이니 추격하지 말라. 조조는 훌쩍 떠난 관우를 전송하겠다며 먼저 장묘를 보냈습니다. 관우는 조조의 진심을 알고 비단 점포를 받고는 곧바로 가던 길을 재촉해서 떠났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음을 한탄하며 돌아갔습니다. 모종강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재물과 미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재물과 미인은 싫어하더라도 벼슬과 복록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욱 없다. 벼슬과 복록을 싫어하더라도 지성으로 접대하고 몸을 굽혀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조조가 수많은 인재를 부리고 영민하고 준수한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믿는 것은 이 몇 가지뿐이다. 모두가 조조의 대접에 넘어갔지만 관우만은 모두가 조조의 대접에 넘어갔지만 관우만은 옛 주인을 철석같이 생각하여 금은과 미녀를 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편장군과 한수정우를 봉해도 변하지 않으며 평등한 예절로 대하며 술잔을 부딪히는 술수를 써도 정령코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간웅의 계략도 바닥나서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이에 비로소 세상에 자기 맘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에 놀라게 된 것이다.
어찌 이러한 관우에게 감탄과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종강은 조조의 형태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나쁜 짓거리로만 일축하고 있습니다. 유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잘한 점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설이 더 재밌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나관중은 조조에게도 신경을 썼습니다. 나관중이 조조가 관우와 이별하는 장면을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옛날에 허락했으니 오늘 놓아주는 것이다. 쫓아가서 죽인다면 천하 사람들 모두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어찌 내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도 나름대로 자기 주인을 위하는 일이니 추격하지 말라. 조조는 관우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뜻을 갸륵하게 여겼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을 쫓지 못하게 하여 그 도리를 이루도록 했으니 왕패에 넓은 도량이 없으면 어찌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랴. 이것이야말로 조조의 아름다운 소행이다. 나관중은 앞의 문장에 이어 조조를 찬양한 옛 사람들의 시 두 수를 실었습니다. 그 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을 이룬 후 스스로 유비 만나러 돌아가니 인수도 금은도 남겨두고 조조와 헤어지네. 금은보화 부귀로움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은희만 생각하며 먼 길을 달려가네. 천년에도 보기 힘든 준거리라 말하지만 스스로 맹세 지키는 장군은 만고에도 없도다. 추격함이 옳지 않아 철기병 보내지 않았으니 조조의 뛰어난 도량은 길이 남을지라. 삼국초기 쟁투는 세력이 나누어지지 않지만 홀로 최상의 책략 고민하고 전술을 행했네. 관우를 죽여 안고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니 실로 중원 천하 다스리고도 남을 마음이로다. 나관중은 이 시 밑에 조조를 평가하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시는 조조 평생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곧 유비를 죽이지 않고 관우를 쫓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너그럽고 인자한 덕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니 곧 중원의 주인이 될 만하다. 어떻습니까? 나관중본과 모종강본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모종강은 조조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악인으로 보았기에 위의 부분을 대거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평마다 교활한 수단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조조 악인론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했습니다.
나관중본에는 조조가 관우에게 비단점포를 주고 돌아가면서 탄식할 때 조조가 부하장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장수도 관운장을 본받아서 만세에 빛날 맑은 이름을 이루어야 할 것일세. 관우는 파른교에서 조조와 작별 인사를 하고 두 형수와 함께 유비를 찾아 떠났습니다. 조조의 명령과는 다르게 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은 출입 허가증이 없는 관우를 쉽게 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5 관문을 지나며 6명의 장수를 죽입니다. 조조도 허락한 마당에 한시가 급하게 형님에게 가야 하는 관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편에서 살펴본 우리가 연의를 읽을 때 가장 재미있게 읽는 관우의 천리독주와 오관참육장이 있었습니다. 호쾌하고 충이로운 관우의 행동을 찬양하는 시가 빠질 수 없습니다. 관인 걸고 황금도 봉한 채 조조와 작별하니 형님 찾아가는 길 멀리 돌아가는 길 적토마 타고 천리를 내달리고 천룡 언월도 휘두르며 5 관문 돌파하네. 충이기상은 분연하게 하늘까지 오르고 영웅은 이때부터 천하를 호령하네. 홀로 가며 6 장수 뵈니 누가 나서겠는가. 옛날부터 시서와의 글감이로다. 관우는 송건을 만나 원소가 비록 유기를 죽이려 했던 일과 이로 인해 유비가 몸을 피해 연암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즉시 연암으로 향했습니다. 관우는 송건을 만나 유비가 연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승상인 조조가 허락했어도 5 관문을 통과하면서 부하들을 죽였으니 관우를 사로잡아 조조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우와 하우돈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이때 전령이 달려와 조조의 공문을 보여주며 싸우지 말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하우돈은 다시 관우와 싸웠습니다. 또 전령이 달려와 재차 싸움을 중지하고 관우를 보내줄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도 하우돈은 관우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싸우려 할 때 장로가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내가 승상의 명령을 전하려고 왔소. 관우가 관문을 나가며 장수들을 죽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장수가 나가는 길을 계속 막을 것을 아시고는 각 관문으로 가서 그를 보내주다라고 특별히 나를 보내셨소. 하우돈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우는 장로에게 살해하고 다시 연암으로 향했습니다. 관우가 며칠을 가다가 포구를 만나 곽상이라는 노인의 집에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불효막심한 망난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한밤중에 관우의 적토마를 빼앗으려다가 들켜서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집을 나가 산적들과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관우 일행이 오자 다시 적토마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목이 관우의 수염을 보고는 평소 자신이 존경하는 관우임을 알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관우는 곽상의 호의를 생각해서 불초한 아들을 크게 꾸짖고 살려주었습니다. 관우는 이 과정에서 주창을 만났습니다. 주창은 황건적 장보의 부하였는데 그때 관우를 보고 즉시 따르고 싶었지만 도적의 무리가 있었기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관우를 만나게 되자 죽기를 다해 따를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창은 관우의 천룡 언얼도를 들고 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장비는 망탕산에서 지내다가 유비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중 고성을 차지하여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송건이 먼저 도착하여 관우가 두 형수를 모시고 왔다고 알리자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관우는 장비를 보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창을 휘두르며 달려오자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우야, 대체 왜 이러느냐? 도원결의를 잊었더냐? 너는 형님을 배반하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제후가 되고 벼슬까지 받더니 이제는 나를 팔아서 무슨 욕심 챙기려고 왔느냐? 내 너와 사생결단을 해야겠다. 두 형수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였습니다. 연희에서 묘사되는 장비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중함이 없이 너무 급하고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입니다. 위의 장면은 장비의 이런 성격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관우가 조조군의 장수인 채양을 죽이고 두 형수가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야 장비는 엉엉 울며 무릎을 꿇고 관우에게 절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비가 관우를 죽이려고 한 이유를 알아볼까요? 연희의 전신인 평화에는 유비가 장비가 만나서 관우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관우가 조조를 보조하며 수정후가 된 후로는 원소의 두 장군을 죽여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는데 그는 도원결의를 잊은 모양이다. 뭐라고요? 그냥 둘 수가 없구나. 이 수연 긴 놈을, 이놈이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날 죽기로 맹세해놓고 지금 조조에게부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 이놈을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유비의 떨떠름한 말 한마디에 성질급한 장비가 관우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물론 모종강은 장비에게 불씨를 제공한 유비의 말에 슬쩍 빼버렸습니다. 언제나 장못은 성미급한 장비가 뒤집어 쓰는 것이죠. 모종강은 두 형수를 모시고 조조에게서 빠져나온 후 관우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관우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어려움은 말 고삐를 늦춰 잡고 두 형수가 탄 수레를 호위하며 가야 하나 혼자 달려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비록 천리마가 있어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어려움은 허도의 성문을 빠져나간다 해도 관문은 첩첩이 막혀 있어 유행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며, 셋째, 어려움은 가려는 곳이 바로 조조가 원수로 여기는 곳이라 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이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한 터인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우는 이러한 세 가지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통과했다. 하늘이 준 행운이라도 사실은 신의 위엄이 도와준 것이다. 결국 뜻을 결정하지 못하면 쉬운 일도 어려워지는 법이고, 뜻을 결정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우는 장비에게 두 형수를 맡기고 손권과 함께 유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다시 하북의 원소에게로 가고 난 후였습니다. 다시 원소가 있는 하북으로 향했습니다. 관우는 이미 안량과 문추를 죽였기에 원소군의 눈에 띄면 안 되었습니다. 송건이 유비를 만나 원소로부터의 탈출을 논의했습니다. 유비는 원소에게 형주의 유포와 손잡고 조조를 치는 것이 좋겠다며 종친인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이를 성사시키겠노라고 장담했습니다. 원소는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참모 곽도가 유비를 보내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너무 의심해서는 못 쓴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유비는 원소에게서 빠져나와 관우를 만났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와우산으로 가던 중에 조온을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조온도 이제는 유비와 떨어지지 않고 평생을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생사도 몰랐던 삼형제가 다시 해우하고 조온까지 뭉쳤으니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장수와 함께 며칠간 술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오이 떨어지듯 헤어져 소식도 끊긴 채 암울하게 지냈는데, 오늘 군신 다시 모여 층에 다지니 용과 범이
기운 모으는 것과 같네. 원술로부터 독립한 손책은 강동에서 나날이 세력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강동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손책이 강성해지자 사자새끼와는 싸우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탄식했습니다. 이에 조인의 딸을 손책의 막내 동생인 송강과 혼사시켜 인척이 되게 했습니다. 손책은 대사마가 되기를 원했지만 조조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책은 원한을 품고 허도를 기습할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군 대수 허공에 눈치를 채고 조조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손책은 날래고 거칠어 항우와 같습니다. 조조에게 알맞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수도로 불러들이십시오. 외지에 두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겁니다. 편지를 전하려던 사자가 손책의 부하에게 잡혔습니다. 손책은 편지를 보고 대노하여 사자와 오군 대수를 죽였습니다. 허공의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허공의 문객 세 사람이 허공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책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손책은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급하게 말을 달려 산으로 올라갔는데 숲속에 세 사람이 창과 활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활로 손책을 찌르고 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허공의 문객이다.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부러 너를 기다렸다. 새 문객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손책의 부하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손책의 지혜와 용기에 강동에서 드날렸지만 산속에서 사냥하다 위험에 빠졌다네. 허공의 새 문객이 죽음으로 의리 지키니 이 양의 실신도 기이하다고 할 것이 아니네. 모종강도 새 문객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양은 다리 밑에 숨고 칡간에서 기다리고 불덩이를 머금고 온몸에 오칠을 하면서도 조양자를 해치지 못하고 단지 그의 옷만 베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손책의 몸에 직접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기까지 하였다. 그들이 한 일이 이양이 한 것보다 훨씬 후련하고
사람들 역시 이 양보다 장렬하였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제 거울로 삼아 고세의 임금을 잊어버리는 사나들이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여야겠다. 손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화타를 불렀지만 그는 중원에 가고 없었기에 그의 제자가 대신 치료했습니다. 독화살의 독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반드시 100일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불같은 손책은 당장에 낫지 않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겨우 20일을 참고 지냈을 때 허도에 있는 그의 부하 장광이 보낸 사자가 왔습니다. 조조 측에서는 모두가 손책을 무서워하고 존경하는데 유독 곽가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손책이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망설이고 있는 사자를 꾸짖어 사실대로 고하게 했습니다. 곽가가 조조에게 말하길 주공은 좋게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솔한 데다 중비성이 없으며 성급하며 꾀도 적으니 이는 필부의 혈기며 훗날 반드시 소인배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찮은 놈이 어디서 감히 나를 바보 취급한단 말이냐. 내 반드시 허도를 쓸어내 버리고야 말겠다. 장소가 급히 말렸습니다. 100일도 지나지 않은 위중한 몸으로 출정은 어렵다고 말입니다. 이때 원소가 보낸 사신인 진진이 도착했습니다. 원소와 동호가 손을 잡고 조조를 쳐부수자는 정갈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책은 크게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때 도인 우길이 나타나자 모두들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며 절을 했습니다. 이를 본 손책이 요망한 것이라며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모독하지 말 것을 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망한 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길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양야궁의 도사입니다. 약초를 캐러 산으로 들어갔다가 100여 권의 신선서를 얻었는데 바로 태평청령도라는 것으로 이 책에 적혀 있는 것은 모두가 사람의 병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이것을 얻은 이후 오직 천리를 대신하여 인덕을 펴서 멀리 만면을 구하는 일에만 힘썼을 뿐 남의 물건은 거들떠본 적도 없는데 어찌 사람들을 현혹하겠습니까? 우길이 아무리 설명하고 장수와 여러 관리들이
말려도 손책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손책의 어머니인 오태 부인까지 나셔서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요망한 것을 죽이는 것은 개나 돼지를 죽이는 것과 같을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범이 가뭄이 한창이니 비를 내리게 하여 그의 능력을 본 후에 용서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길은 정해진 시각에 단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날이 화창하고 비가 오는 것은 하늘에 정해진 이치다. 저 요망한 것이 우연히 이를 맞춘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떠들어대느냐. 손책은 우길을 죽였습니다. 그 뒤로 우길의 환영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우인 손권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내치는 장소가 외치는 주유가 도와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아우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때 손책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모두 손권을 도와줘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감히 흑심을 품는 자가 생기면 여럿이 힘을 합쳐 죽이도록 하라. 같은 혈육이라도 반역한 자는 선영에 함께 묻지 말라. 손경과 손책은 모두 단명했습니다. 모준광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손견은 30여 기만 이끌고 나갔다가 죽었고 이번에 손책은 혼자 말을 타고 나갔다가 다쳤다. 모두가 경솔하고 방비를 하지 않았기에 나라를 키우지 못하고 도적놈들에게 죽은 것이다. 만승의 지중한 몸일지라도 용맹한 자들은 가벼이 여긴다. 손경과 손책이 제왕이 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함 때문이다. 손책 사후 대임을 물려받은 손권은 주유의 제안에 따라 천하의 인재를 모았습니다. 노숙, 제갈근, 공 등을 초빙하여 장차 도래할 삼국시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손권은 제갈근의 계책을 듣고 손책이 정했던 원소와 협동하여 조조를 친다는 전략을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마침내 자신이 직접 7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조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원소와 조조의 한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7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관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조조도 7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전풍이
출정하는 원소에게 글로 간청했습니다. 천시를 기다릴 때이니 가볍게 대군을 움직이면 불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기가 전풍을 헐뜯었습니다. 원소는 전풍을 더 미워하며 조조를 쳐부순 후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양소군이 양무에 이르러 영체와 방책을 세웠는데 온 들판과 칼과 창으로 숲을 이루었습니다. 저수가 조조군은 군량이 모자라고 우리는 넉넉하니 지구전을 펴면 제풀에 무너질 것이라고 계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소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전풍이 우리 군사의 사기를 꺾는 말을 늘어놓아서 내 돌아가면 죽여버릴 작정인데 너도 또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내 조조를 쳐부순 다음에 너도 전풍과 함께 처벌하겠다. 저수도 군중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조조군의 소녀는 속전속결을 주장했습니다. 조조도 이를 따랐습니다. 드디어 조조가 원수와 마주쳤습니다. 한바탕 썰전이 펼쳐집니다. 내가 천자께 아뢰어 너를 대장군으로 만들어 주었건만 괘씸하게 반역을 꾀하느냐. 너는 한나라 승상을 사칭한 한나라의 역적이다. 이미 죄악이 왕망과 동탁보다 더하여 하늘을 뒤덮었는데 도리어 남에게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 천사의 조칙을 받들어 너를 토벌하겠노라. 내 의대조의 명을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겠노라. 첫 싸움은 신배가 쇠뇌자비와 궁수들을 배치한 덕분에 원소가 이겼습니다. 원소군은 승기를 몰아 관도로 진격했습니다. 토산을 쌓고 화살로 공격했지만 조조군은 발석차로 공격했습니다. 원소가 굴자군을 동원하여 토구를 파자 조조는 참호를 파서 대항했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는 조조에게 불리했습니다. 조조는 군사도 지치고 군량도 떨어지자 허도로 후퇴하려고 마음먹고 순욱에게 물었습니다. 순욱의 답장은 절대 사수였습니다. 지금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께서는 방어선을 지키면서 중요 길목을 장악하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만 하십시오. 적들이 진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열세에 빠졌다고 느끼면 반드시 안에서 변고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가 기병을 쓸 때이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살펴서 실행하소서. 조조는 순욱의 편지에 힘입어 관도를 사수합니다. 원소군의 한 맹이 운반하던 군수물자를 태워버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도 군량이 바닥나서 곤궁에 처했습니다. 허도의 순욱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전령이 원소군에게 잡혔습니다. 원소의 모사인 허유가 이것을 알고 원소에게 고했습니다. 조조군의 군량이 바닥났으니 군사를 나누어 허도를 함께 공격하면 대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원소는 허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속임수를 잘 쓰는 놈이다. 이 편지는 바로 우리를 유인하려는 계략인 것이다. 이때 업성에서 군량을 총괄하던 신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허유가 아들, 조카와 함께 기주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착복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원소는 편지를 읽고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조조의 옛 친구인데 지금도 그놈에게서 뇌물을 받고 간첩질이나 하면서 우리 군사를 속이려는 수작이더냐. 당장 네 놈의 목을 쳐야겠지만 잠시 그 대가리를 붙여두는 것이니 빨리 꺼져라. 다시는 네 놈을 보기도 싫다. 허유는 한탄하며 자결하려 했으나 좌우의 말을 듣고는 조조에게 달려갔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원소를 책망하는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원소의 호방왕은 중원을 압도하고도 남았지만 관도에서 마주하던 헛된 탄식만 일삼았네. 만약 허유의 계책이 받아들여졌다면 사나가 어찌 조씨 것이 되었겠는가. 조조는 허유가 왔다는 말에 맨발로 뛰어나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때 구세주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인사를 마친 후 허유가 조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군량이 얼마나 있소이까? 한 1년은 버틸 수 있소. 그렇지 않을 것 같소이다만 실은 반년치뿐이오.
나는 공에게 진심으로 의탁하러 왔는데 공은 나를 속이려고만 하니 내가 어찌 머물 수 있겠소. 내 사실대로 말할 테니 노여움을 푸시오. 군중에 있는 양식으로는 석 달뿐이오. 세상이 모두 그대를 간웅이라더니 과연 그러하오이다. 전술이야 속임수도 쓸 수 있다는 말을 아시지 않소이까. 사실은 이달치 양식뿐이요. 그만 속이려 드시오. 이미 양식이 바닥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소. 깜짝 놀란 조조는 허위를 붙잡고 원소를 무찌를 계책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원소군의 군량과 각종 물자가 있는 오소를 공격할 것을 알려줍니다. 조조는 장류의 의심을 다독이고 전투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운 후 오소를 급습해서 원소군의 군수물자를 모조리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문을 살핀 저수가 또다시 간했지만 오히려 원소의 화만 더욱 돋았습니다. 귀 거슬리는 충언을 원수로 삼으니 민심 떠난 원소여 치략도 없구나. 오소의 군량 다 타버려 뿌리가 뽑혔거늘 그래도 구구하게 기주 땅을 지키려는가. 조조는 곽도의 모함에 갈 곳이 없어 투항한 장합과 고람을 편장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모와 장수를 잃은 원소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원소는 갑옷도 걸칠 사이 없이 달아났습니다. 70만 명의 대군이 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랴부랴 황하를 건너느랴 겨우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전리품 중에는 편지들도 많았습니다. 편지는 모두 허도나 군중에서 몰래 원소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편지를 보낸 자들을 처형하라고 했지만 조조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원소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나도 겁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느냐. 조조는 모두 태워버리라고 명령하고 다시는 더 거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종강은 관도에서 원소가 패한 것을 의심할 때 의심하고 믿을 때 믿어야 하는데 조조는 이것을 잘한 반면 원소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기에 결국은 대패했다고 평했습니다. 원소는 패잔병을 이끌고 여양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조는 군마를 정돈하여 추격했습니다. 원소는 기주로 돌아와 흩어진 군사를 모으고 다시 군사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에서 들려오는 말이 심상찮았습니다. 만일 전풍의 말만 들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원소는 후회만급했습니다. 전풍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원소의 말을 들은 봉기가 기회를 타고 전풍을 모함했습니다. 전풍은
주군께서 싸움에 졌다는 말을 듣고는 옥중에서 손뼉을 치고 활짝 웃으면서 과연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답니다. 이 머저리 같은 선비놈이 감히 나를 비웃었단 말이냐. 내 반드시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원소는 사자에게 보검을 주며 먼저 가서 전풍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풍은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는 세상에 태어나 섬길 만한 주인을 찾지 못한 지혜를 한탄하며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전풍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어제 아침엔 저수가 군중에서 죽더니 오늘은 전풍이 오간에서 죽는다네. 하북의 기둥감 모두 절단나노니 원소가 어찌 멸문당하지 않으리요. 원소가 기주로 돌아오자 아내 유씨는 빨리 후사를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소에게는 장남, 원담, 차남, 원이, 막내 원상이 있었는데 막내는 유씨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원소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배와 봉기는 원상을 보좌했고 신평과 곽도는 원담을 보좌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조와 결전을 치른 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소는 아들과 사위가 이끌고 온 군사들을 모아 30만 명의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조조와 맞섰습니다. 조조는 정욱의 신면매복 계책에 따라 황하연안에 10개의 부대를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직접 나서서 원소군을 유인했습니다. 원소는 또다시 대패하고 피를 토하며 탄식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수십 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처럼 이토록 낭패할 줄은 몰랐구나.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각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조조놈과 장을 겨뤄라. 승리한 조조는 군사들에게 상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주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원소는 치료 중이고 원상과 신배가 성을 지키고 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서둘러 공격하자는 장수들에게 조조는 답했습니다. 지금은 들판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서 백성들의 생업을 그르치게 될 것이요. 잠시 참았다가 추수가 끝난 후에 빼앗아도 충분할 것이요. 나관중본에는 이 문장 뒤에도 몇 문장이 더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말했다. 백성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큰일을 그르칩니다. 조조가 점잖게 타일렀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도 안정되는 것이오. 만약 근본인 백성을 버리고 빈 성을 얻은들 무엇에 쓴단 말이오.